대구 시립병원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응급실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태호는 하얀 가운을 입은 채로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그는 이 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요한 새벽이면 어김없이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겨울 10살이었던 강태호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바로 이 병원 응급실에 왔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날 밤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아버지는 그가 5살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강태호를 키우며 작은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어머니였지만 항상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로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강태호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었습니다. 수어로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항상 세탁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태우가 수어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소통에는 어떤 막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강태우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엄마. 강태우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119에 신고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엄마는 청각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해요. 강태우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애가 통역을 해야겠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강태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와중에도 강태우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어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보며 강태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접수 간호사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엄마예요. 여기 계세요. 강태우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엄마는 말을 못해요. 청각장애인이에요.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귀찮다는 듯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애한테 물어서 정확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 그때부터 강태우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물어봐. 강태우가 수어로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대답했습니다. 2시간 전부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말해봐. 배가 아프다고 해요. 오른쪽 아래쪽이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계속 불편해했습니다. 답답하네. 아이가 정확히 통역할 수 있을까? 당직 의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상을 제대로 설명 못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게 말이야. 이런 환자들은 시간만 오래 걸려. 간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10살 강태우는 어머니와 의료진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은 계속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이야, 어머니한테 물어봐. 언제부터 정확히 아프기 시작했는지.
강태우가 수어로 물어보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8시쯤부터요. 8시? 아까는 2시간 전이라고 했잖아. 지금 10시인데? 강태우는 당황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려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강태우를 바라보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태우야. 엄마 때문에 힘들지? 강태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진료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이의 통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못마땅해 했고, 다른 환자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강태우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3시간 후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급성 충수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의사가 강태우를 나무랐습니다. 충수가 이미 터질 뻔했어요. 일찍 왔는데요. 3시간 전에 왔는데요. 강태우가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설명했어야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강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통역했는데도 의료진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강태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의료진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모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강태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충수가 터져서 복막염이 시작됐어요. 감염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켜봐야죠. 다행히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의사소통은 되겠네요. 그 말에서도 강태우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문제 환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강태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마다 강태우를 보고 미안하다는 수어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보호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치료 방침 설명하기가 어렵네. 그러게 말이야. 아이한테 설명해봤자 이해할까? 강태우는 어른들의 그런 말들을 들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머니의 생사를 걱정하며 동시에 복잡한 의료진들의 설명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태우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수어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사랑해. 착하게 살아. 엄마 안 돼요. 일어나세요. 강태우가 울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10살 강태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내가 더 똑똑했다면. 어머니의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강태우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 어머니의 청각장애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아이. 이제 어떻게 하지? 시설에 보내는 게 낫겠어. 누가 키우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언니인 이모가 강태우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내가 키울게. 순자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인데. 이모 집에서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이모부는 강태우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장애인 여동생 아들까지 떠안게 됐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모는 강태우를 감쌌지만 늘 미안해했습니다. 태우야, 이모가 내 엄마만큼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강태우는 이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와 나누던 수어대와 어머니가 해주던 맛있는 반찬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후회였습니다. 내가 더 똑똑했다면, 의사들에게 엄마 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다면 엄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강태우를 괴롭혔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강태우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야.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모네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태우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모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저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이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우가 너무 고생한다.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이모가 이모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철이 들어서 다행이야. 자기 앞가림은 하잖아. 강태우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이모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드디어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강태우는 어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엄마, 저 의대생 됐어요.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과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하고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때 그는 생계를 위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강태우, 너 요즘 수업에 자주 늦는데 괜찮아?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늦잠 좀 잤어. 강태우는 새벽까지 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태도와 환자 인권에 관한 수업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의사는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강태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현실은 다른데. 의과대학 3학년 때 병원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우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시간만 오래 걸려서 귀찮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정확한 진단도 어렵고, 실습을 나간 병원에서도 25년 전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각장애인 할머니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손자가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강태우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보았습니다. 실습생, 저 환자 차트 좀 가져와. 담당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태우가 수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어로 말하는 의료진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이 수어를 하세요?
네, 조금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강태우는 할머니와 직접 대화하며 증상을 파악했습니다. 손자가 놓친 중요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습생, 뭐 하는 거야? 담당 의사가 화를 냈습니다. 환자분과 직접 대화해서 추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추가 정보. 강태우는 할머니에게서 들은 정확한 증상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정보 덕분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수어를 배웠나?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그날부터 강태우는 병원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수어를 할 줄 아는 의대생으로 졸업 후 강태우는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왜 응급의학과야? 내과나 외과가 더 안정적인데. 동기들이 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돕고 싶어서요. 강태우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이야말로 어머니 같은 환자들이 가장 차별받기 쉬운 곳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것을. 전공의 시절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우에게는 특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환자들이 오면 다른 의료진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강태우, 저 환자 너가 맡아. 수어할 줄 안다며? 빨리 와서 통역 좀 해봐.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듯 했지만 점차 강태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는 어떻게 하지? 보호자 연락처도 모르고. 다른 의료진들이 당황할 때 강태우가 나섰습니다. 제가 대화해 볼게요. 강태우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쉬운 말로 대화했습니다. 아픈 곳이 어디야? 다리가 아파요. 여기 피가 나요. 가족 전화번호 알아? 청년이 더듬거리며 어머니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배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태우,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환자들과 소통하는 능력 말이야. 하지만 강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능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했던 아픈 경험이라는 것을. 전문의가 된 후 강태우는 대구시립병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년간 묵묵히 일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모든 환자는 동등하다. 의사소통이 어려워도 사회적으로 소외받아도 그들도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그런 강태우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가장 큰 영감이었습니다. 어려운 환자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같은 분들을 잘 도와드리고 있을까요? 현재로 돌아온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 정미란이 강태우의 멍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정미란은 10년째 함께 일하는 동료로 강태우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강태우가 정신을 차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밤 이런 시간이면 강태우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갑 속에 간직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엄마 같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고 강태우는 혼자서 그런 환자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산부가 애를 낳으려고 해요. 택시 운전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강태우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택시 뒷좌석에서 한 여성이 심한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강태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강태우의 말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움직이며 뭔가 말하려 하지만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가리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말을 못해요. 귀도 잘 안 들려요. 6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은 준호예요. 엄마 이름은 하연이에요. 그 순간 강태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 전 어머니와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무서워하는 아이, 말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차가운 병원. 준호야, 괜찮아. 선생님이 엄마를 도와드릴게. 강태우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우리 엄마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선생님이 꼭 도와드릴게. 강태우는 즉시 휠체어를 가져와 하연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간호사님, 분만실 준비해 주세요. 강태우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반응은 2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장 박미숙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왜 산부인과 일에 끼어들어요? 게다가 저런 환자라니요? 강태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이잖아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진료하기 복잡할 것 같은데. 박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분만실 준비하세요. 환자는 환자입니다. 분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산부인과 과장 김태식이 나타났습니다. 강 선생, 뭐 하는 거야? 김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중입니다. 김태식이 하연을 흘금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이런 케이스네. 강 선생, 자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환자들은 관리가 힘들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진통 과정에서 협조도 안 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김태식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강태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들었던 그 말들과 똑같았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분만실에 도착했을 때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은 이제 나가도 돼. 여기서부터는 내가 처리하겠어. 강태우는 어쩔 수 없이 분만실을 나와 복도에서 준호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들어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에는 산모와 아기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건강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준호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 선생님이 확인하고 올게. 강태우가 분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깐만. 김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당황스러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귀를 문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안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밖에서 들어. 하지만 분명히 울었잖아요. 내가 판단할 일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강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0분 후 김태식이 분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과장님, 산모와 아기는 어떻습니까? 산모는 괜찮다. 하지만 김태식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기가 안타깝게도 사산이었어. 강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산이요? 하지만 분명히 울음소리를.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출생 시 생명 징후가 없었어. 준호가 뛰어와서 강태우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동생은 괜찮아요? 김태식이 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안타깝게도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울음소리 들었어요. 강태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건강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아기를 직접 확인해 봐도 될까요? 김태식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왜? 내 진단을 의심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미 처리했어. 위생상 문제도 있고.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동생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요. 김태식이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럼, 정말 잠깐만, 5분만. 김태식이 준호를 분만실 옆에 있는 작은 처치실로 안내했습니다. 강태우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작은 처치실 안에는 하얀 시트에 쌓인 아기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조용했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동생,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잠깐만이야. 만지지는 말고 그냥 봐. 하지만 준호는 천천히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아, 나 형이야. 미안해, 늦게 만나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차갑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준호가 김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안 돼. 만지면. 제발이요. 한 번만요. 준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강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이라도. 김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조심히. 잠깐만. 준호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차가웠지만 준호는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안아줄게. 따뜻하게 해줄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따뜻한 숨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동생이 숨을 쉬어요. 뭐라고? 김태식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동생이 숨을 쉬고 있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강태우도 재빨리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아기가 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태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생명 징후가. 바로 그때 아기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으앙. 동생이 울어요. 동생이 살아났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강태우가 아기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도 정상이고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완전히 살아있어요. 김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과장님, 이건 기적이에요. 강태우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라자로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주 드물지만 사망 판정 후에 생명 징후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는 점점 더 또렷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흔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김태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즉시 신생아실로 옮겨야 해. 정밀 검사가 필요해. 그럼 엄마한테도 알려드려야죠.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을. 아니야. 김태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직 아기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확실해질 때까지는. 준호가 김태식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왜요? 동생이 살아났는데 엄마가 알아야 하지 않아요? 강태우도 김태식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좋은 소식을 왜 숨기려고 하시는 거죠? 김태식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혹시 다시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산모에게 희망을 줬다가 다시 실망시키면. 하지만 아기는 점점 더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김태식의 이상한 반응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울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죠? 그게 신생아는 변화가 빠르니까. 김태식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한테 가서 좋은 소식 전해드려요. 그래, 준호야.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김태식이 급하게 막았습니다. 안 돼. 산모는 아직 진정제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어. 그럼 깨워드리면 되잖아요.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소식을 들으면 산모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니야, 무리하게 깨우면 산모 건강에 좋지 않아. 바로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 정미란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과장님, 3층 산모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김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벌써? 네, 진정제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뭔가를 찾으면서 난리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깨어났어요? 빨리 가서 동생이 살아났다고 알려드려야 해요. 강태우도 일어났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잠깐. 김태식이 급하게 막았습니다. 아직 아기 상태 확인이 안 끝났어.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아기를 안고 복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동생이 살아났어요. 강태우가 뒤따라 나가려 하자 김태식이 팔을 잡았습니다. 강 선생, 잠깐만. 이 일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 안 돼. 왜죠? 이런 기적적인 일을 왜 숨기려고 하세요? 김태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의료진의 판단 실수가 있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 강태우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태식이 자신의 오진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과장님, 설마 본인의 실수를 숨기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강태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 선생, 뭔 소리야? 실수라니. 사산 판정을 내렸는데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건 명백한 오진 아닙니까? 그건 라자로 증후군이라는 극히 드문 현상이야.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일이고. 바로 그때 3층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동생이 살아났어요. 김태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막아야 해. 산모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왜요? 좋은 소식인데. 김태식이 강태우를 붙잡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병원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 실수라고 오해받을 수 있고. 오해가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자네도 의사 아니야? 의료진끼리는 서로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강태우는 김태식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의료진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3층에서 더 큰 소동이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의 당황하는 소리와 준호의 흥분된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우가 김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환자가 더 중요합니다. 강태우가 3층으로 뛰어 올라가자 김태식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강 선생, 이 일을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 3층 복도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하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준호와 아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아기는 어디서 온 거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생이에요. 죽었다고 했는데 제가 안아주니까 살아났어요. 간호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죽었던 아기가 살아났다고요? 그럴 리가. 하연이 아기를 보고 수어로 격렬하게 뭔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간호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강태우가 3층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가족이 제외하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강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이 강태우를 보고 수어로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고맙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해요. 김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3층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진정하세요. 과장님, 이런 기적적인 일이. 간호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기 상태가 아직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즉시 신생아실로 옮겨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온하게 있었고 때때로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신생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연이 아기를 꽉 안고 수어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절대 동생을 놓지 않겠다고 해요. 김태식이 다급해졌습니다. 산모분,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강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기 상태를 확인해 보니 완전히 정상입니다. 굳이 엄마와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의학적으로 정밀 검사가.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병원장 이강호가 나타났습니다. 몇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였습니다. 무슨 소동입니까? 이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식이 당황하며 이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이게. 이강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사산하라고 보고받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태식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라자로 증후군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라자로 증후군? 이강호가 의아해했습니다. 강태우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산으로 판정된 아기가 형이 안아주는 순간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이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안아줬더니 살아났어요. 정말이에요. 이강호가 김태식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 사산 판정에 확실했나? 김태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극히 드문 현상이. 하연이 수어로 격렬하게 뭔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요. 처음부터 동생이 살아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지? 이강호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출산할 때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분명히 울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해요. 이강호와 김태식이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분만실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강 선생, 그건... 김태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호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아저씨는 왜 처음에 동생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엄마한테 동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강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김 과장,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김태식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당시 상황이 복잡했고 생명 징후를 확인했는데 하연이 다시 수어로 말했고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요. 의사 아저씨가 간호사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해요. 간호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분만실에서 울음소리가 났는데 저도 들었어요. 분명히 건강한 아기 소리였는데 이강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간호사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시오. 간호사 정미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원장님, 분만 과정에서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김 과장님이 갑자기 다른 간호사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정 간호사? 김태식이 급하게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뭔가 처리하신 후에 사산이라고 발표하셨어요. 또 다른 간호사도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건강한 울음소리였는데 이강호가 김태식을 노려봤습니다. 김 과장, 이게 사실인가? 김태식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원장님, 그게 당시 상황이 복잡했고 장애인 산모의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장애인 산모라고 강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아기 생명 판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준호가 김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동생을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순진한 질문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연이 아기를 더욱 꽉 안고 수어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났다고 해요. 왜 우리를 속였냐고 물어봐요. 김태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에서 의학적인 판단? 강태우가 반박했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건강한데 어떤 의학적 근거로 사산 판정을 내리셨나요? 바로 그때 복도에 더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죽었던 아기가 살아났다면서요? 6살 아이가 안아서 소생시켰다고요? 정말 기적이네요. 하지만 의료진들의 감탄 섞인 목소리와 달리 이강호와 김태식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강호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해산하세요. 이건 의료진만의 문제입니다. 강태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강호가 강태우를 노려봤습니다. 강 의사, 조심하게. 준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요. 6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이 살아서 좋은 일인데 왜 어른들이 화를 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연이 아기를 안고 수어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요.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는지 알고 싶다고 해요. 김태식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태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건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예요. 강 의사, 이강호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 정미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분만 과정을 녹화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미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 김태식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요즘 의료 분쟁 때문에 중요한 과정은 기록해 두라고 하셔서 분만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어요. 이강호와 김태식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미란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기가 울었던 장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 과장님이 다른 간호사들을 내보내고 혼자 뭔가 하시는 장면도.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동생이 처음부터 살아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강태우가 정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란 씨,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하연이 수어로 말했고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해요. 이강호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정 간호사, 그 영상은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이니까 병원 밖으로 유출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 모인 의료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 문제가 되겠는데. 환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일이었네. 그때 복도 끝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몇 명의 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의료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했군요. 박 교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교수님,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박 교수가 상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산으로 판정된 아기가 살아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준호가 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동생이에요. 저기 의사 아저씨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박 교수가 준호의 말을 듣고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김태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고 정미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증거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박 교수가 정미란의 휴대폰을 받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김태식이 간호사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전면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강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병원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입장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박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연이 수어로 말했고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고맙다고 해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다고 해요. 강태우가 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가족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질문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김태식이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 교수가 김태식을 엄중하게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님, 지금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허위 판정은 의료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식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환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점입니다. 준호가 김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는 말을 못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동생도 똑같이 소중해요. 김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연이 아기를 안고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를 용서한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태우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하연 씨,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 교수가 이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병원의 장애인 환자 대우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진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엄마 같은 분들도 차별받지 않을 거예요? 박 교수가 준호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정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병원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강태우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용감했어. 동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정말요? 응, 내 덕분에 이 병원이 더 좋은 곳이 될 거야. 하연이 강태우에게 수어로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해요. 강태우가 하연에게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구 시립병원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입구에는 모든 환자는 평등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장애인 의료지원센터가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강태우는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병원 개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매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환자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환자는 그 누구든 똑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강태우가 교육 첫날 의료진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치료받을 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태식은 징계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떠나기 전에 하연 가족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단체에 기부도 했습니다. 한편 하연은 병원의 장애인 의료지원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아서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말을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서준이도 이제 6개월이 지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면 까르르 웃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우는 하연,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준호가 통역하며 하연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태우는 서준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동생을 구한 거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그래도 선생님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강태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연과 준호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의료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선생님, 다른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가 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그럼 가서 도와주세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강태우는 준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6살 아이가 다른 사람들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강태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료인권 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료인권 개선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했고 강태우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전국 주요 병원에 장애인 의료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의료진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고 꿈은 여전히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8개월이 된 서준이가 옹알이를 하며 형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연은 이제 대구시립병원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센터의 상담사로 일하며 많은 장애인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준호에게 한국장애인인권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전국 어린이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네.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응,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준호는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예요. 저희 엄마는 말을 못하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서준이는 태어날 때 죽었다고 했는데 제가 안아주니까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해요. 장애가 있어도 다르게 생겨도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날 준호의 이야기는 전국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강태우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준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할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병원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을까요? 많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준호가 의사가 되면 더욱 좋아질 거고.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꼭 강태우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서준이는 5세가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서준이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함께 의사가 되자. 준호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강태우는 이제 보건복지부 의료인권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대구시립병원에서 장애인 환자 상담팀장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이는 강태우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나는 의사 선생님이야. 강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예요. 서준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준이가 선생님을 아빠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연이 수어로 뭔가 말했고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하세요. 강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강태우는 어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좋은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엄마 같은 분들을 많이 도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가족이요. 묘소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강태우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태우는 휴대폰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감사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우 선생님 덕분에 저희 병원도 많이 변했습니다. 장애인 환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치료받고 있어요. 준호와 서준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태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서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하연은 뜨개질을 하며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강태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강태우는 서준이를 안아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6살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동생을 살렸고 그 사랑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어. 10년 후 준호는 의과대학 1학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키도 훌쩍 자라서 이제 강태우보다도 컸습니다. 의대 입학식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모든 사람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형, 나도 의대 갈 거야. 15세가 된 서준이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이제 50대가 되어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전국의 의료 인권 개선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정책 개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의대 입학 축하 모임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태우 선생님처럼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대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강태우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넌 이미 훌륭한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듯이 저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준이가 형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우리 형제가 함께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하연이 수어로 말했고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대구시립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은 이제 강태우 의료인권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작은 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6세 아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정 김준호와 김서준 형제, 그리고 모든 환자의 존엄성을 위하여. 와, 이거 우리야. 서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준호가 동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 정말 무서웠는데.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어. 강태우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 하연이 강태우에게 수어로 말했고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선생님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강태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나서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그때 저희를 도와주신 거?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서준이가 강태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강태우는 서준이가 여전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준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전공은 당연히 응급의학과였습니다. 강태우와 같은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서준이도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형과 같은 병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시립병원 응급실에 청각장애인 산모가 실려왔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어 통역사를 즉시 호출해 주세요. 당직 간호사가 능숙하게 지시했습니다. 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수어 통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모든 의료진은 기본적인 수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레지던트 준호가 능숙한 수어로 산모에게 말했습니다. 산모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건강한 아기예요. 준호가 산모에게 아기를 안겨주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 오늘 정말 멋있었어. 서준이가 형을 칭찬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한 거야.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연이 수어로 말했고 준호가 번역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세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다고. 강태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제 어떤 환자든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목표를 이룬 거네요. 서준이가 기뻐했습니다.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전 세계에는 아직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해. 강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태우는 다시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엄마 같은 분들이 병원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묘비 앞에 놓인 꽃들이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에게 정말 좋은 가족이 생겼어요. 준호와 서준이는 제 진짜 아들들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태우는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6살 준호가 동생을 안아서 살린 그 작은 기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